안녕하세요. X세대의 문학관입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더워졌네요. 야외 활동 최대한 자제하시고 꼭 나가셔야 한다면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스의 소새끼 마음 8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집안이 뒤숭숭한 동안에도 나는 잠깐씩 조용하게 시간을 보낼 여유를 갖기도 했다. 가끔은 책을 잡고 10장 정도는 계속 읽을 시간도 있었다. 지난번에 단단히 동염해 두었던 내 진보다리는 어느 틈엔가 풀어헤쳐져 입을 벌리고 있었다. 나는 필요할 때마다 그 안에서 이것저것을 꺼냈다. 나는 도쿄를 떠나면서 세웠던 계획들을 다시 생각해 보았다. 그 가운데 내가 한 일은 계획의 3분의 1도 되지 않았다. 나는 계획을 완수하지 못했을 때 찾아오는 허탈함을 이전에도 몇 번 경험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번 여름만큼 생각해 둔 것을 실행하지 못한 적은 거의 없었다. 이런 게 사는 것이지 않은 생각이 들면서도 나는 억누를 수 없는 자괴감으로 괴로워했다. 이런 기분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도 한편으론 아버지의 평안을 걱정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의 일들도 상상했다. 또 언제나 그랬듯이 선생님도 마음속에 그렸다. 그러면서 사회적인 위치, 교육, 성격이 전혀 다른 아버지와 선생님 두 분의 면형을 한동안 지켜보고 있었다. 내가 아버지가 계신 방에서 나와 흩어진 책들 사이에 앉아있는 방에 어머니가 얼굴을 내미셨다. 낮잠이라도 좀 자지 그러냐? 너도 무척 피곤할 텐데. 어머니는 그 당시에 내 속마음을 다 보지 못하셨다. 나는 그런 어머니를 이해 못할 어린애는 아니었다. 나는 걱정해 주셔서 고맙다고 한마디 했다. 어머니는 나가지 않고 문지방에 그대로 서 계셨다. 아버지는요? 하고 내가 물었다. 지금 푹 잠드셨어? 어머니가 대답하시면서 뭔가 생각난 듯이 문지방을 넘어와 내 옆에 앉으셨다. 그러더니 불쑥 선생님한테는 아무 소식도 없냐? 하고 물어보셨다. 어머니는 일전에 내가 편지를 붙이면서 한 말을 믿고 계셨다. 선생님이 꼭 답장을 보내실 거라고 했던 말을. 하지만 나는 부모님이 바라는 답장이 오리라고 기대하고 한 말이 아니었다. 결국 의도적으로 어머니를 속인 것이 되었다. 한 번 더 편지 좀 넣어봐라.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나는 그것이 어머니께 위안이 된다면 대답 없는 편지를 몇 통 쓰는 걸 굳이 마다할 사람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런 용건으로 선생님께 자꾸 부담을 드리는 것이 고통스러웠다. 나는
아버지께 꾸중을 듣는다거나 어머니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보다 선생님을 실망시키는 것이 훨씬 더 두려웠다. 지난번 드린 부탁에 대해 아직까지 답장이 없는 것도 혹시 선생님이 내게 실망하셔서 그런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했다. 편지를 쓰는 건 어려울 게 없지만 이런 일은 편지를 쓴다고 금세 해결되는 일이 아니에요. 아무래도 제가 도쿄에 가서 직접 다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너희 아버지가 저 모양이시니 언제 짬을 내서 도쿄까지 다녀오겠니? 그러니까 저도 못 가고 이러고 있죠. 상태가 어찌 될지 모르는 동안에는 꼼짝없이 이러고 있어야죠. 그야 당연한 얘기지. 저리 상태가 안 좋은 아버지를 놔두고 훌쩍 도쿄든 어디든 가버릴 순 없지. 그럼 나는 처음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고 계신 어머니를 측은하게 생각했다. 그런데 어머니가 왜 이런 문제를 이렇게 경황 없는 마당에 자꾸 꺼내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내가 아버지의 병수발을 들다가 잠깐씩이라도 조용히 책을 볼 여유를 갖는 것처럼 어머니도 환자를 안방에 눕혀두고 딴 생각을 할 만큼 여유가 있는 건지 의아했다. 그 순간 어머니가 실은 하고 입을 떼셨다. 실은 말이다. 너희 아버지 살아계실 때 너한테 좋은 취직 자리가 생기면 저 양반이 마음은 푹 놓으실 것 같아서 그런다.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부탁해서라도 일자리가 정해지면 한결 기운도 나고 저러고 계실 때 기쁘게 해드리는 게 효도지 다른 게 효도냐 어디. 가련한 나는 부모님께 효도도 할 수 없는 처지였다. 나는 선생님께 단 한 줄도 써보내지 않았다. 형이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방에 누워서 신문을 읽고 계셨다. 아버지는 평소에도 다른 일은 못해도 신문만큼은 꼭 챙겨보시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자리에 눕게 되고 나서는 답답하고 지루해서인지 더더욱 신문에 매달리셨다. 어머니와 나는 굳이 말리지 않고 될 수 있는 한 환자가 원하는 대로 읽게끔 해드렸다. 신문을 읽으실 정도면 괜찮네. 아주 위독하신 줄 알고 달려왔더니 멀쩡하시네요. 형은 먼저 이렇게 운을 떼고 아버지와 이야기했다. 형의 말투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밝고 가벼웠기 때문에 나에게는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됐다. 그러나 형은 아버지 방에서 나와 나랑 마주 앉았을 때는 굉장히 심각해졌다. 저렇게 신문을 읽으셔도 괜찮은 거냐? 나도 말려봤는데 형 말을 듣지 않으시니 어쩔 수 없지. 형은 나의 변명을 말없이 듣고만 있었다. 그러더니 불쑥 혼잣말을 하듯 말했다. 무슨 말인지 전부 이해는 하실까? 형은 아버지의 정신이 평소보다 흐릿하다는 걸 느낀 것 같았다. 그건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좀 전에 20분 정도 아버지와 머리맡에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조금도 이상하시지 않았어. 저런 상태라면 아직 때가 먼 것 같기도 하고 말이야. 형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도착한 매제에게 아버지는 여동생에 관해 여러 가지 물으시던 끝에 그녀를 치렀으니 무리해서 기차를 타고 이리저리 흔들리면 안 되지. 몸도 부실한데 무리해서 병문안을 온다고 하면 내가 오히려 큰 걱정이 된다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 아버지를 뵌 매제가 이제 자리 털고 일어나시면 아기 얼굴 보러 저희 집에 오실 테니 걱정하실 것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걸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낙관적으로 보는 것 같았다. 노기 대장이 죽었을 때도 아버지는 신문에서 우리 가족 중에 제일 먼저 그 소식을 들으셨다. 그때 아버지는 혼자 큰일이야, 큰일 하시면서 같은 소리를 자꾸 반복하셨다. 아무 영문도 몰랐던 우리는 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땐 정말 아버지 정신이 어떻게 되신 줄 알고 기겁을 했네. 나중에 형도 내게 이렇게 말했다. 저도 사실 놀랐어요. 하고 매제도 정색을 하고 고백했다. 그때 신문에는 매일 그 상황이 궁금해 목 빠지게 하는 소식들로 가득했다. 나는 아버지 베갯머리에 앉아 조용히 그것을 읽었다. 읽을 시간이 없을 때에는 살짝 내 방으로 가져와서 남김없이 훑어내려갔다. 나는 군복을 입은 노기대장과 궁녀 차림을 한 부인의 모습을 오랫동안 잊을 수 없었다. 잠자고 있던 이곳 나무들과 풀들까지 깨워 흔들 정도의 비보가 마을 구석구석에 퍼졌을 때 나는 선생님으로부터 한 통의 전보를 받았다. 양복을 입은 사람이라도 나타나면 개가 다 깜짝 놀라 지저대는 이 마을에서는 전보 한 통도 큰 사건이었다. 먼저 그것을 전해받은 어머니는 역시나 깜짝 놀라 허둥지둥 나를 집 뒤 으슥한 곳으로 불러냈다. 도대체 이게 뭐냐? 어머니는 옆에서 내가 봉투 뜯기를 기다리고 계셨다. 전보에는 잠깐 만나고 싶은데 도쿄까지 와줄 수 있겠냐는 내용이 간단히 적혀 있었다. 나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잠시 그대로 서 있었다. 어머니는 틀림없이 좋은 일자리가 나선 게야 하고 넘겨짚으셨다. 나도 어쩌면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뭔가 좀 기분이 이상했다. 어쨌든 아버지가 위독하시다고 형이랑 매제까지 불러 모은 내가 나 몰라라 하고 당장 도쿄로 올라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나는 어머니와 이야기를 한 다음 갈 수 없다는 답신을 치기로 했다. 아주 간단히 아버지의 상태가 위독하다는 뜻을 덧붙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편치 않아 자세한 사정을 적은 편지를 그날 중으로 다시 붙였다. 부탁한 자리가 난 것으로 믿고 계셨던 어머니는 모처럼의 기회인데 때가 맞질 않으니 어쩔 수 없지 하시며 못내 안타까워하셨다. 내가 선생님께 다시 보낸 편지는 상당히 긴 것이었다. 어머니뿐만 아니라 나도 이번에는 선생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거라 생각했다. 내가 편지를 붙인 지 2, 3일째 되던 날 내 앞으로 전보가 도착했다. 전보에는 오지 않아도 된다는 말만 들어있었다. 나는 그것을 어머니께 보여드렸다. 아무래도 긴 편지로 뭐라고 말씀하실 생각인가 보네. 어머니는 끝까지 선생님이 내 일자리를 알선해 주실 것으로 믿고 계신 눈치였다. 나도 그런 기대가 없지는 않았지만 평소에 내가 보아온 선생님으로 봐서 그런 일은 왠지 어울리지 않았다. 선생님이 일자리를 알아봐준다. 내 생각에는 그런 일은 있을 것 같지 않았다. 어쨌든 제가 선생님께 보낸 편지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테니 이 전보는 그 전에 붙이신 게 틀림없어요. 나는 어머니를 좀 안심시켜 드리려고 이런 속이 뻔한 말을 했다. 어머니는 내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며 그렇지 하고 대답하셨다. 내 편지를 읽기 전에 선생님이 이 전보를 쳤다는 것이 선생님을 바로 이해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날은 마침 아버지의 주치의가 병원 원장까지 대동하고 오기로 한 날이었기 때문에 어머니와 나는 더 이상 이 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짬이 없었다. 두 의사는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환자에게 관장을 하는 등 치료를 하고 돌아갔다. 의사가 아버지에게 누워서 안정을 취하라고 말한 다음에는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아버지의 대소변을 받아냈다. 깔끔하신 아버지는 처음 얼마 동안 무척이나 언짢아 하셨는데 실제로 몸이 말을 듣지 않게 되고서는 할 수 없이 누운 채로 이를 보셨다. 병이 깊어지면서 정신까지 무뎌지신 탓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횟수를 거듭하면서 당연한 일처럼 용변을 보시게 됐다. 가끔씩 요나 이불을 더럽혀서 식구들이 이맛살을 찌푸려도 정작 본인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누워 있었다. 또 병이 병인지라 소변량은 극히 적었는데 의사는 이것을 좋지 않은 증상으로 보았다. 식욕도 점차 줄었다. 어쩌다 뭔가 먹고 싶더라도 입에서만 좋았지 목구멍에서 그 밑으로 더 이상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렇게 기다리시던 신문도 손으로 잡을 기력이 없어졌다. 베개 곁에 있는 검은 안경집 속에 있는 안경을 꺼낼 일이 없어졌다. 지금은 먼 곳에 살고 있는 아버지의 어릴 적 친구인 사쿠모라는 분이 문병을 왔을 때 어이, 사쿠상 왔나? 하시며 아버지는 흐릿한 눈으로 친구분을 바라보셨다. 와줘서 고마우이. 자네는 그리 멀쩡하니 부러워. 난 이제 틀렸나봐. 무슨 그런 말을. 대학 나온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병이 좀 낫기로 뭐이 그리 대순가? 나를 좀 봐. 지금 당장 쓰러져도 돌봐줄 자식놈도 없잖나. 그저 이렇게 숨이 붙어 있으니 사는 거지. 멀쩡하다고 봐도 별달리 낙도 없잖나. 아버지가 다시 관장을 한 것은 사쿠상이 다녀간 지 2, 3일 후였다. 아버지는 의사가 수고해준 덕에 훨씬 속이 편해졌다고 좋아하셨다. 이제는 살만하다고 느껴지신 모양이었다. 옆에 계시던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보고 당신도 크게 안심을 하신 건지 아버지가 기분이 좀 나아지신 김에 더 기운 차리게 하시려는 건지 선생님으로부터 전보가 온 걸 마치 도쿄에 내 일자리가 난 것처럼 말씀하셨다. 곁에 있던 나는 무척이나 민망했지만 그 자리에서 딱 잘라 그게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 해서 잠자코 있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안색이 밝아지셨다. 그거 참 잘됐네요. 매제도 거들었다. 무슨 자리인지는 아직 모르는 거냐? 형이 물었다. 나는 이제 와서 그 말을 전면적으로 부정할 용기가 도저히 나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렇다는 것도 아니라는 것도 아닌 애매한 답변을 얼버무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버지의 상태는 이제 최후의 문턱까지 와서 잠시 주저하는 것처럼 보였다. 식구들은 모두 아버지가 오늘 내일 어찌 되실 걸로 각오를 하고 매일 밤 잠자리에 들었다. 아버지는 옆 사람이 보기에도 괴로울 정도의 고통은 느끼지 않으셨다. 그 점에 있어서는 간병하기에도 편했다. 밤에는 만일에 대비해서 한 사람씩 교대로 일어나 지켰다.
나머지 사람들은 한밤중이 되면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다. 잠이 들 시간을 놓쳐서 그랬는지 좀채 잠을 이룰 수 없었던 나는 건너방에서 희미하게 신음소리가 나는 줄 알고 방에서 뛰쳐나와 아버지가 계신 방으로 갔다. 그날 밤은 어머니가 당번이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버지 옆에서 팔베개를 하고 잠들어 있었다. 아버지도 깊은 잠에 빠진 사람처럼 아주 조용했다. 나는 발소리를 죽여가며 내 방으로 돌아왔다. 나는 형이 누워있는 모기장 안으로 다시 들어가 자리를 잡았다. 제부는 손님 대접을 받고 있던 터라 독방을 차지하고 있었다. 새끼도 참 못할 짓이네. 저렇게 며칠씩 지켜보고 집에 돌아가지 못하니 말이야. 새끼는 매제의 성씨였다. 하지만 뭐 그렇게 바쁘지 않으니까 저러고 있는 거겠지. 매제보다 형이 더 곤란한 거 아니야? 이렇게 오랫동안 자리를 비워서. 곤란해도 할 수 없지. 다른 일도 아니고 말이야. 형과 나란히 누운 나는 이런 말들을 주고받았다. 형의 머릿속에도 나의 마음속에도 우리 힘으로는 아버지를 도울 길이 없다는 생각이 있었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다고 나아지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있었다. 우리는 자식이 돼서 아버지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었다. 그렇지만 자식된 도리가 있는데 형이나 나나 그런 걸 선뜻 입 밖에 낼 수는 없었다. 그리고 우린 서로가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말없이도 잘 알고 있었다. 형이 나에게 아버지 말이야, 아직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지? 하고 물었다. 사실 형 말대로 될 것 같은 구석도 없진 않았다.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문병을 오면 피곤하실 거라며 말리는 말도 듣지 않고 그때마다 들여보내라고 하셨다. 사람들을 만나면 꼭 내 졸업 축하 잔치를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빼놓지 않으셨다. 어떨 때는 지난번에 그냥 지나간 대신 병이 나으면 꼭 잔치에 부르겠다는 말씀도 덧붙이셨다. 네 졸업 축하 잔치를 안 하게 된 건 참 다행이야. 내 잔치 때는 얼마나 곤란했니? 하며 형은 그때의 기억을 환기시켰다. 나는 술에 절어 소란을 피웠던 그때의 모습을 떠올리며 씁쓸하게 웃었다. 마실 것과 먹을 것을 들고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권하셨던 아버지의 모습도 떠올라 내 마음을 착잡하게 했다. 나는 형과 그다지 사이가 좋지 않았다. 어렸을 때는 자주 싸움질을 했고 싸움은 언제나 나이 어린 내가 우는 것으로 끝났다. 대학에서의 전공이 달랐던 것도 순전히 성격 차이에서 온 것이다. 대학에 다닐 때 나는, 특히 선생님과 친분을 쌓던 나는 먼 발치에서 형을 보며 늘 속물이라고 생각했다. 형과 오랫동안 멀리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우리 사이에는 언제나 좁혀지지 않는 거리가 있었다. 하지만 오랜만에 이렇게 가까이서 대하고 보니 그래도 우린 형제라는 느낌이 어디선가 배어나왔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도 내 마음속에 형제를 느끼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우리 두 사람의 공통분모인 아버지, 그 아버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형과 나는 서로 악수를 나눈 셈이다. 너 이제부터 어쩔 셈이냐? 형이 물었다. 나는 형의 질문에 대한 대답과는 상관없는 말로 대답을 대신했다. 도대체 우리 집 재산은
지금 얼마나 되는 거야? 나도 몰라. 아버지가 아직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하지만 재산이라고 해봤자 현금이 없는 건 너도 알잖아. 어머니는 또 어머니대로 선생님의 답변을 고대하고 계셨다. 아직 소식 안 왔니? 내 얼굴이 눈에 띄기가 무섭게 어머니는 물어오셨다. 선생님 하는 건 도대체 누구 얘기냐? 형이 물었다. 얼마 전에 말했잖아. 이것이 나의 대답이었다. 나는 설명을 들어놓고도 금세 잊어버리는 형의 그런 성격이 불만스러웠다. 듣긴 들었는데. 형은 내 설명을 듣긴 했지만 귀담아 듣진 않은 것이다. 나는 굳이 형에게 선생님에 대한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형이 선생님의 존재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지도 않았다. 하지만 화가 났다. 역시 변한 게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선생님 하면서 존경하는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사회의 저명 인사일 거라고 형은 생각하고 있었다. 적어도 대학의 교수 정도는 될 거라고 넘겨짚고 있었다. 사회적으로 이름도 알려지지 않고 직업도 없는 사람에겐 어떠한 가치도 있을 수 없다고 보는 형은 그런 점에서 아버지와 똑같은 인간이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니까 놀고 있는 것이라고 속단한 데에 반해 형은 무언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빈둥대고 있는 것은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말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이기주의자는 못 써.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먹고 살려고 하는 건 게으른 근성 때문이지. 인간이란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을 최대한 살려 일하지 않으면 식충이에 불과해. 나는 형에게 자신이 지금 사용한 이기주의자라는 말의 뜻을 제대로 알기나 하느냐고 따지고 싶었다. 그런데 내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형은 다시 하지만 그 사람 덕분에 괜찮은 일자리가 생겼다면 다행이지. 아버지도 저리 기뻐하시잖니? 하고 말을 했다. 선생님으로부터 어떤 확실한 내용을 담은 편지가 오지 않는 이상 나는 식구들이 알고 있는 대로 믿고 있을 수도 없었고 또 내 입으로 어떻다고 말할 용기도 나지 않았다. 어머니의 입바른 소리로 모두 내가 일자리가 생긴 줄 알고 있는 지금 이 마당에 갑자기 한마디로 판을 뒤집을 수는 없었던 것이다. 어머니가 안달하지 않으셔도 나는 선생님의 편지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도 그땐 선생님의 편지에 우리 식구 모두가 바라는 내 일자리 소식이 담겨있길 바랬다. 나는 죽음을 눈앞에 둔 아버지 앞에서 그 아버지를 조금이라도 안심시켜드리고 싶어하는 어머니 앞에서 그리고 일하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라는 듯이 말하는 형 앞에서 그 외에도 큰아버지나 매자 앞에서 조금도 집착하고 싶지 않은 그 일에 태어날 수만은 없었다. 아버지가 이상한 누런 액체를 토했을 때 나는 일전에 선생님 사모님이 하신 말씀을 퍼뜩 떠올렸다. 저렇게 오랫동안 누워만 계시니까 위도 안 좋아지신 게지 라고 말하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아무것도 모르시는 어머니가 불쌍해 목이 메어왔다. 형과 내가 거실에서 마주 앉았을 때 형은 들었냐? 고 물었다. 그건 의사가 돌아가면서 형에게 한 말을 들었냐는 뜻이다. 나는 부연 설명을 듣지 않아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너 이 집으로 아주 들어와서 집안을 돌볼 생각은 없냐? 하고 형이 내 의향을 물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 혼자서는
아무 일도 못 하시잖니. 형이 다시 말을 꺼냈다. 형은 내가 흙냄새를 풍기며 썩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계속 책만 읽고 있을 양이라면 시골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특별히 일자리를 구할 필요도 없으니 너한테는 딱 좋지 않니? 형이 집에 들어와 사는 게 도리가 아닐까? 하고 내가 말했다. 내가 지금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잖니. 형은 이렇게 잘라 말했다. 형의 머릿속은 이제 넓은 세상에 나가 일할 생각으로 가득했다. 네가 싫다면 큰아버지께라도 부탁드려보겠지만 그러더라도 누군가 어머니를 돌봐드려야 하니까. 어머니가 과연 여길 뜨실 생각이 있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야. 우리 형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아버지 사후의 일에 대해 이런 식으로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았다. 아버지는 때때로 헛소리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셨다. 노기 대장에게 송구스럽구나. 정말이지 면목 없는 일이야. 나라도 빨리 뒤를 따라야지. 이따금씩 이런 말씀을 하셨다. 어머니는 이제 무척이나 불안해하셨다. 모두 아버지 머리맡에 앉아 자리를 뜨려 하지 않았다. 속에서 어떤 기미가 느껴지실 때마다 아버지도 빨리 때가 오기를 바라시는 것 같았다. 특히 방안을 휘둘러 보시고 어머니가 보이지 않으면 곧바로 너희 어머니는? 하고 찾으셨다. 입 밖으로 소리낼 기력이 없으시면 눈으로라도 그렇게 찾으셨다. 나는 그러실 때마다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를 부르러 가야 했다. 무슨 할 말이라도 있으세요? 하며 어머니가 하던 일을 내팽개치고 들어오시면 아버지는 그저 어머니의 얼굴만 바라볼 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또 그러시나 보다 하고 있으면 엉뚱한 말씀을 하시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여보, 당신한테도 신세 많이 졌네 하며 평생 안 하시던 말씀을 하시기도 했다. 그럴 때면 어머니는 꼭 눈물을 그렁그렁 매달고 잠자코 앉아 계셨다. 그런 다음에는 꼭 건강했던 옛날의 아버지 모습을 상상하시는 것 같았다. 지금은 저렇게 말씀하셔도 예전엔 나한테 얼마나 모질게 하셨는데. 어머니는 아버지한테 빗자루로 등을 얻어맞은 적도 있다고 옛날 일을 말씀해 주셨다. 지금까지 수도 없이 그런 얘기를 들어온 나와 형은 예전에 듣던 것과는 다른 기분으로 어머니의 말씀을 받았다. 아버지는 당신의 눈앞에 희미하게 비치는 죽음의 그림자를 바라보면서도 아직 유언이라고 할 만한 말씀은 꺼내지 않으셨다. 형은 내 얼굴을 보면서 지금이라도 뭔가 아버지에게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 하고 물었다. 나도 그렇긴 해 하고 대답했다. 하지만 나는 그런 말을 우리가 먼저 꺼내는 것이 환자에게 좋을 게 없다고 생각했다. 우리 둘은 망설이다가 결국 아버지 앞에서는 아무런 말도 못 꺼내고 큰아버지께 여쭤보았다. 큰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다.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못하고 죽는 것도 안타깝겠지만도 그렇다고 이쪽에서 먼저 재촉하는 것도 안 좋을 것 같은데 말이야. 그 이야기는 결국 이렇게 미적거리다가 슬그머니 들어가 버렸다. 그러는 동안에 아버지는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됐다. 역시나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는 아버지가 잠이 든 걸로 착각하고 오히려 안심하셨다. 아휴, 저렇게 편히 잠이라도 좀 주무시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한결 낫지 하고 말씀하셨다. 아버지는 때때로 눈을 뜨시고 누구는 어찌 됐냐고 물으셨다. 아버지가 찾으시는 그 누구는 조금 전까지 옆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이름이었다. 아버지의 의식에는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이 있는데 그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가느다란 실로 이어져 일정한 거리를 두고 차례차례 돌아가는 듯이 보였다. 어머니가 혼수 상태를 잠자는 것과 혼동하시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이제 혀까지 점점 꼬여갔다. 뭔가 얘기를 꺼내도 뒤가 흐릿해지면서 끊어졌기 때문에 결국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렇긴 해도 말씀을 시작하시면 위독한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큰 목소리를 냈다. 우리는 평소와는 다른 이상한 목소리로 말씀을 꺼내시면 아버지의 입 가까이 귀를 갖다 대야만 했다. 머리를 좀 차게 해드리면 좋아하실까요? 네. 간호사에게 확인을 하고 나는 아버지가 베고 계시던 물베개를 빼내고 새로 얼음을 채운 얼음 주머니를 머리에 얹어드렸다. 달그락달그락 서로 부딪히다가 떨어진 얼음 조각들이 주머니 안에서 녹아내리는 동안 나는 아버지의 축축해진 이마에서 그것을 쓸어내렸다. 그때 형이 복도에서 방으로 돌아와선 아무 말 없이 나에게 편지 봉투를 건넸다. 왼손에 그것을 받아들자마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그것은 보통 우편물에 비해 상당히 묵직한 것이었다. 겉봉투도 일반 편지 봉투가 아니었다. 일반 편지 봉투에 들어갈 만한 분량이 아니었던 것이다. 겉에 반지를 한 번 더 감고 봉투 입구를 풀로 꼼꼼히 붙였다. 나는 그것을 형의 손에서 받아들었을 때 곧바로 선생님이 보내신 거라는 걸 알았다. 반지를 뜯자 안쪽에 선생님의 성함이 가지런히 적혀 있었다. 아버지를 봐드리고 있던 나는 손을 놓을 수가 없어 일단 그것을 품 안에 넣었다. 그날은 아버지의 상태가 훨씬 안 좋아 보였다. 내가 바깥 변소에 가려고 자리에 일어났을 때 복도에서 마주친 형은 어디 가냐? 고 마치 무슨 보초병이 포로를 신문하듯이 물었다. 그리고 아무래도 상태가 심상치 않으니 가능한 한 자리를 뜨지 말고 옆에 앉아 있어라 하고 당부했다. 나도 그 말은 맞다고 생각했다. 품속에 편지꾸러미를 그대로 넣어두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아버지는 눈을 뜨고 방 안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어머니께 물으셨다. 어머니가 저건 누구고 여기 있는 건 누구라고 일일이 설명할 때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이름을 듣고도 고갯짓이 없으실 땐 어머니가 다시 큰 목소리로 귀에다 대고 누구라고요? 아셨어요? 하고 소리쳤다. 여러 가지 신세 많이 졌어. 아버지는 이렇게 한마디 하시고 다시 혼수 상태에 빠지셨다. 베갯머리에 빙 둘러앉아 있던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한동안 환자의 모습을 바라만 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중 한 사람이 일어나 옆방으로 갔다. 그 뒤에 또 한 사람이 나갔다. 세 번째로 나도
자리에서 일어나 내 방으로 왔다. 나에겐 조금 전 내 손에 쥔 우편물을 뜯어볼 목적이 있었다. 아버지 머리맡에서도 충분히 읽을 수는 있지만 한꺼번에 다 읽어내려갈 분량이 아니었다. 나는 따로 시간을 들여 그것을 차근차근 읽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꽁꽁 싸맨 겉종이를 뜯어냈다. 그러자 그 안에서 가로 세로 줄이 그어진 선 위에 가지런한 글씨가 빽빽히 채워진 원고다발 같은 것이 나왔다. 그리고 많은 분량을 구겨지지 않도록 봉투에 집어넣기 위해 내 귀퉁이를 접어놓았다. 나는 접힌 부분을 반대 방향으로 꺾어서 읽기 쉽도록 폈다. 내 마음은 이 많은 분량의 종이와 그 안에 담긴 잉크가 나에게 무엇을 말할 것인지 한편으론 궁금하고 한편으론 두렵기도 해 두근거렸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아버지의 상태에 신경이 쓰였다. 내가 이 편지를 끝까지 읽기 전에 아버지가 어떻게 되시거나 아니면 형이나 어머니나 큰아버지께서 날 부를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 나는 침착하게 선생님의 글을 읽을 상황이 아니었다.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첫 페이지를 읽었다. 첫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